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BBC 방송국 국제부 특파원 기자가 취재해온 내용이 방영되자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BBC 국제부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윌슨이라고 합니다. 15년 동안 전쟁터부터 자연재해 현장까지 세계 곳곳의 사건 사고를 취재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최전방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방송을 했던 적도 있었고, 인도네시아 쓰나미 당시 물에 잠긴 마을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구조하며 취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10월 BBC 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한국에 특별 취재를 다녀와 주게. 최근 우리 데이터 분석팀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K-팝이나 한류 열풍에 관한 문화 다큐멘터리겠거니 생각했죠. 당시 저는 중동 분쟁 취재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내심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에서 데이터 분석팀의 보고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어요. BBC가 전 세계 50개 주요 도시의 사회적 속도 지수를 측정한 결과였는데 서울이 다른 모든 도시를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산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팀장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이 모든 게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어요. 어쩌면 표본 추출에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처럼 천천히 입국 절차를 밟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입국 심사대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마치 1.5배속으로 재생되는 영화 같았습니다. 여권 확인, 지문 스캔, 얼굴 인식까지 불과 15초 만에 끝났죠. 영국이었다면 최소 3분은 걸렸을 겁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처음으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제 목적지를 듣자마자 3가지 경로를 제안하며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강남 쪽이 막히니 우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30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런던에서는 비슷한 거리를 가는데 보통 1시간은 잡아야 하는데 말이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하는데 단 5분이 걸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적어도 15분은 소요되는 과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화적 차이일까? 아니면 정말로 BBC 데이터팀이 발견한 그 놀라운 현상의 시작일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것들은 제 경력 15년 동안 보아온 그 어떤 현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큰 실수를 했죠. 교통카드를 준비하지 않고 천천히 주머니를 뒤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제 뒤로 줄이 늘어섰습니다. 놀랍게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짜증을 내기는커녕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었어요. 한 중년 신사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처음 오셨나요?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숙련되게 전자카드로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전체 과정이 1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런던이었다면 분명 짜증을 내거나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모두가 말없이 기다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시간은 다른 개념이구나.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해보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광판을 보니 현재 시간, 다음 열차 도착 예정 시간, 출발역, 종착역, 급행 여부까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심지어 몇 번째 전역을 출발했는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탄하며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정확히 안내된 시간에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열차 안이었습니다. 완전히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의 소음과 혼잡함에 익숙한 저로서는 문화적 충격이었죠. 옆자리에 앉은 젊은 직장인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지하철이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표대로 운행되나요?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100% 시간에 맞춰서 운행이 이루어져요.
출퇴근 시간에는 더 배차 간격도 줄어들고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지하철 시간을 믿고 일정을 계획한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설명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확성과 신뢰성은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는 걸요. 첫 번째 취재지인 강남 스타트업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CEO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접수원이 저를 알아보고 바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영국식 예의를 발휘해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CEO가 이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늦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늦으신 게 아닙니다. CEO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제가 일찍 온 겁니다. 한국에서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저는 그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장 테스트까지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보통 한 달 이상 걸리는 과정이죠. 저는 그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회사의 제품 개발 타임라인이 담긴 차트였는데 실제로 매주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이 속도가 표준이라고 말했어요. 점심시간이 돼서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시간을 쓰고 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옆 테이블의 직장인들은 효율적으로 식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음식을 맛있게 먹고 적절한 시간 안에 식사를 마무리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CEO와 식사를 하며 호기심이 생겨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은 식사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CEO는 커피를 마시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단순히 식사만으로 채우지 않죠. 30분 정도 식사를 마치고 남은 시간에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짧은 낮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식사 후 남은 시간에 기타를 연습하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현상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BBC 데이터팀의 보고서가 실제로 정확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심층 취재를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의 놀라운 속도 문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근원을 찾아 나섰죠. 미리 약속한 국내 유명 대학의 사회학과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속도 문화를 20년 넘게 연구해온 권위자였어요. 10월에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캠퍼스는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학생들은 곳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실로 가는 길에 학생 휴게실 앞을 지나다 한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주문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호기심에 잠시 멈춰 지켜보니 놀랍게도 주문 후 불과 5분 만에 배달원이 캠퍼스 정문까지 음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제 놀라움을 미소로 반기며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그의 연구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사회적 속도 지수 그래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다른 모든 나라를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그래프를 보며 저는 솔직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살아가게 되었나요?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김 교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닙니다.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생존 전략이죠. 조선시대의 한국은 오히려 여유로운 나라였어요. 느림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난 압축 성장을 경험했죠. 그의 컴퓨터 화면에 펼쳐진 프레젠테이션은 충격적이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의 폐허가 된 모습과 2024년 화려한 서울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이었습니다. 단 70년 만에 이룬 변화는 영국이 산업혁명부터 현대 도시로 발전하는데 걸린 200년의 시간을 3분의 1로 압축한 것과 같았어요. 우리는 시간을 압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100년에 걸쳐 이룬 변화를 우리는 30년 만에 이뤄냈죠. 그 과정에서 빠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인들의 속도가 최근에는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속도를 추구해요. 기술을 활용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죠.
그는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들려주었어요. 최근 한국의 대기업들이 워라밸을 강조하면서 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죠. 일부 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했고, 다른 팀은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해 같은 결과물을 절반의 시간에 만들어냈어요. 한국인들의 속도는 이제 그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빠르게 일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시간 절약을 통해 더 많은 자기 개발과 여가 활동에 투자하는 거죠. 김 교수의 말을 들으며 제가 관찰한 한국인들의 모습이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얻은 여유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하는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BBC 자료실에서 가져온 아카이브 영상을 김 교수와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서울의 흑백 영상이 모니터에 펼쳐졌어요. 놀랍게도 그 시절 한국인들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속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오히려 느린 나라였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유롭게 걷고 차분히 대화했죠. 하루 일과가 해 뜨고 지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196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자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한국의 속도 DNA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김 교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보세요. 당시 외국 전문가들은 이 공사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2년 반 만에 완공했죠. 영상은 당시 근로자들이 밤낮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필사적인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 시기 한국인들에게 빠름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국가를 재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집단적 욕망이 사회 전체에 스며들었어요.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한국의 산업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전 세계로 향하는 배들이 보였어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 한국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 즉 지금의 50대 이상 세대에게 빨리빨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어요. 그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항상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영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상황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직자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기업들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후 전국에서 벌어진 금 모으기 운동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속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 교수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IMF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회복하는데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3년 만에 모든 IMF 부채를 상환했죠.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에 이어 불가능한 회복이라 불렀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함께 강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집단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 경험들이 한국인의 DNA에 속도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한국 사회의 근간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영상은 2000년대 초반 IT 붐과 함께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광케이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10년 넘게 걸린 반면 한국은 불과 5년 만에 전국 단위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완성했어요. 이처럼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성격이나 습관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압축 성장의 DNA라고 부릅니다.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속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급함이나 참을성 없음이 아니라 역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단 지성의 발현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현대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면서 김 교수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그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BBC 팀과 함께 다음 취재 일정을 준비하며 한국의 코로나 대응 사례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이 보여준 대응 속도는 영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보도가 많았어요. BBC 본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영국은 첫 번째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데만 약 3주가 소요되었다고 했죠. 반면 한국은 불과 일주일 만에 자체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보도 자료와 신문 기사들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생명공학 기업들은 정부 기관과 협력해 빠르게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신속하게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영국과 다른 서구 국가들이 진단키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은 이미 하루에 수만 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였습니다. 공개된 뉴스 영상을 통해 확인한 이 시스템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검사 효율성을 극대화했더군요. 보도에 따르면 이 아이디어가 제안된 후 실제 운영까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역학조사 시스템도 대단했어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동선 추적을 시작했고 이를 위해 CCTV, 신용카드 내역, 휴대폰 GPS 데이터 등을 활용했다고 했죠. 개인정보 보호와 방역 사이에서 한국 사회는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았던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확진자 동선 공개 시스템이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시민들에게 공유되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위험 지역을 피할 수 있었더군요. 이런 정보 공유 시스템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르게 구축되었습니다. BBC 취재팀의 카메라맨 톰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소 6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법적 검토, 시스템 설계, 테스트 과정을 고려하면 말이죠. 모든 내용을 확인하면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유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초기 대응 속도가 감염 확산 곡선을 효과적으로 완만하게 만들었고 이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했죠. 영국을 포함한 많은 서구 국가들이 전면 봉쇄 조치를 취했음에도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비교적 적은 제한 조치로도 효과적인 방역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보건 전문가들의 평가를 담은 학술 자료도 검토했어요. 이들은 한국의 3T 전략이 신속하게 실행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신속한 대응이 한국의 일상적인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였어요. 평소 빠른 속도에 익숙한 사회였기에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생존 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위기 앞에서 그 지혜가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런 속도의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20, 30대 젊은 창업가들이 한국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곳이라고 했죠. BBC 기획국에서 소개해준 한국의 스타트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빌딩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의 빨리빨리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전 9시가 막 지났는데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이미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거든요. 모두가 깊은 집중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미리 약속을 한 이 대표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캐주얼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편안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를 구경시켜주면서 그는 한국의 새로운 세대가 추구하는 속도에 대해 설명했어요. 저희는 스마트한 속도를 추구해요. 단순히 오래, 빠르게 일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집중시간과 소통시간이 표시된 타임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집중시간으로 불필요한 회의나 대화를 최소화하고 개인 업무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소통시간으로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저희는 하루 8시간을 통째로 쓰는 것보다
4시간을 초집중해서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4일 근무제도 시행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업무 효율성은 오히려 높아졌죠. 회의실로 들어가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서연 개발자는 자신의 업무 방식을 설명했어요. 저는 디버크 시간을 철저히 지켜요. 이 시간에는 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온전히 업무에만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루 4시간만 집중해도 예전에 8시간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녀의 모니터에는 집중 모드 앱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앱은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마다 알림을 보내주고 하루의 집중도를 수치화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음식을 즐기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이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대신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최소화하죠. 저희는 이메일을 하루에 2번만 확인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실제 가치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요. 식사 후 이 대표는 회사의 성과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아닌 성과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젊은 세대의 일하는 방식과 잘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처럼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인정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시간보다 결과에 집중하는 거죠. 그의 말에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구석에 마련된 휴식 공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20분 동안 짧은 낮잠을 자거나 명상을 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짧은 휴식이 오히려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했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죠. 하지만 저희 세대는 지속 가능한 속도를 추구해요. 번아웃 없이 오래 달릴 수 있는 페이스를 찾는 거죠. 이 말에 공감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성세대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의 역동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빨리빨리 문화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무조건적인 속도가 아닌 의미 있는 속도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방식의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BBC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구성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속도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미래 사회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인 남산 서울타워로 향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곳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를 정리하며 다큐멘터리의 결론을 구상하기로 했어요. 타워 전망대에 올라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니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했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BBC 본사에서 보내온 최신 보고서에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사례들이 담겨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이 한국식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글의 한 임원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신속한 시장 대응력을 배우고 있다며 한국의 속도와 우리의 규모를 결합한다면 놀라운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죠. 유럽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전통적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느리지만 확실한 접근 방식을 취해왔지만 최근에는 한국식 애자일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BMW의 혁신 책임자는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신속한 실험 문화에 있다고 평가했어요. 중국 역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제작 속도에 주목하고 있었죠. 한국 드라마가 기획부터 방영까지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보통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제작사들이 한국의 제작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제작 기간이 크게 단축되었다고 했죠. 자료 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국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한국의 속도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영국 국가보건서비스는 코로나 이후 한국의 의료 시스템 운영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했죠. 이 모든 사례들을 종합해보니 한국의 속도는 더 이상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우고 있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빠름이 아니라 빠른 속도 속에서도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적응하고 대응하는 역량이었습니다. 서울타워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한국의 속도에 대한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속도 문화는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성에 의해 발전된 것이었고 이제 그것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빠른 학습 능력,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이런 역량을 일상에서 체화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을 주목하는 겁니다. 장 교수의 말에서 한국의 속도가 단순한 문화적 특징을 넘어 미래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미 미래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구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취재를 통해 제가 발견한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조급함이나 빨리빨리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위기를 극복하며 형성된 생존 지혜였고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집단적 역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BBC 취재팀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마지막 현장 리포트를 녹화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배경으로 저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속도와 효율성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미래의 생존 전략입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거듭난 한국의 이야기는 인류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속도는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유럽,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한국식 속도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BBC 국제부 제임스 윌슨, 서울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리포트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제 자신의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의 속도를 단순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적 특징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의 결정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다큐멘터리의 결론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진화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위기와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인들의 시간을 압축하는 능력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세계는 한국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속도와 효율성은 단순한 문화적 특징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생존 전략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리가 그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렇게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취재한 BBC 다큐멘터리 한국의 속도, 미래를 사는 나라는 방영 첫날부터 영국 시청자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냈고 기업들은 한국의 속도 문화를 어떻게 자신들의 조직에 적용할 수 있을지 문의해 왔습니다. 저에게 이번 취재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제 삶의 방식까지 되돌아보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영국에서의 일상에 한국의 스마트한 속도를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변화에 더 빠르게 적응하며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속도의 지혜는 이제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 속도의 문화를 바탕으로 어떤 혁신을 이뤄낼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놀라운 나라의 성장을 계속 응원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이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역사적 위기를 극복하며 형성된 지혜이자 미래 사회의 경쟁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인상적인 빨리빨리 순간은 언제였나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신호등이었습니다.